그 두 판을 이겼을 때는 내가 우승하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질 자신이. 자신이 없었죠. 준경원 기사님이시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너무 정형적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바둑 한 판 두는 거거든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해주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인간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겼고 또 인간 최후로 인공지능을 이겼을 바둑의 전설 이세돌 구단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다른 바둑 기사들하고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다른 바둑 기사님들과 다르게 이세돌 구단은 뭘 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별명이 센돌이고요. 그 센돌이 바둑 두는 스타일 때문에 지어진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화법도 그렇습니다. 화법도 센돌처럼 직설적으로 팍팍 나가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각오로 대국을 임하냐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둑 운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 난 싸울만 해서 싸운다. 이 수가 보이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이건 뭐였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패러디해서 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요거는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네. 그 결승 3번기인데 일국을 네. 승리하고 어떤 분이 한번 좀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뭐 어때? 그랬더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무슨 문제 있냐고. 뭐 컨디션이 안 좋냐고. 아이 자신. 말하자면 아는 사람들끼리 농담 같은 거. 그렇죠. 많은 분들이 3구까지 가길 원하는데 죄송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진심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칠 때라. 네. 그게 뭐 2004년쯤 될래나? 20년 된 얘기라. 뭐 그 당시에는 그랬죠. 성격도 좀 젊을 땐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만큼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빈말이라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명언, 정말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요거 혹시 지금 다시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신지? 근데 그거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걸려 있어야. 저랑 바둑을 둔다 치고. 그 당시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자신이 없다고. 상당히 이게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좀 어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한 얘기인 줄 모를 거예요. 한 20년 됐기 때문에. 이 발언들 하셨던 거 다 기억나세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임한다. 이건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그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발언 자체를 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둑이 굉장히 많이 좋은데도 물러나지 않고 가느냐. 그러다가 역전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역전이 되는 바둑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최선의 수를 두느냐 아니면은 이기는 바둑을 두느냐의 이 차이가 있어요. 좀 물러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서 이길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 그냥 최선의 수만을 찾아가지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둑이 좋든 말든 이게 최선의 수라고 생각하면 최선의 수를 두는 겁니다. 사실 선택이지만 저는 최선의 수를 찾는 게 일단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최선의 수를 찾는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20대 초반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둬야죠. 그렇게 해야만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커지죠. 언제나 안정적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한계가 생겨요.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최선의 수를 두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 자신감의 원천은 뭔가요? 마인드 컨트롤인가요? 아니면 진짜 실력을 본 건가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해왔던 걸 믿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자신감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아니, 뭘 얼마나 해왔길래요? 이게 시간적인 경우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네. 10시간 바둑판에 앉아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가령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죠. 그럼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넘어가면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또 앉아있는다고 뭔가 떠올라서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죠, 바둑도. 오늘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중에 또 크게 느껴지는 게 저는 보통 자신감이라고 하면 상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쟤보단 잘할 것이다. 쟤는 이기겠지. 이런 걸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오늘 이세돌 구단과의 얘기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결이 좀 달라요. 나의 실력과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이 느껴지거든요.
바둑은 그럴 수밖에 없죠. 글쎄요, 좀 다른 기사들도 있었지만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모든 기사들 사실 자기가 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거울 보면서 난 이길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자신의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것들을 믿는 수뿐이었거든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군요.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기는 건데 자신감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뜬금없이 난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럴 수는 정말 없는 거잖아요. 바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가령 뭐 스포츠 선수분들이라고 치면 뭐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안 했는데 좋은 그게 나올 수가 없죠. 최선의 뭔가는 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약간 뭐 겸손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돌한 적은 없습니까? 바둑 쪽이야 뭐 그렇게 충돌할 일은 없었고요. 이제 사회생활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기사님이시고 뭐 한 수 배우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실 너무 정형적이고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좋게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고 또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때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한 거죠. 질 자신이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만 하십니다. 현역 당시에 우승 50번, 95년 13살에 프로기사로 데뷔했고 그 다음에 세계대회는 18차례 우승, 국내대회 32차례 우승. 진짜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우승 몇 살 때였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대회가 2000년도에 우승을 했고요. 그게 18이죠. 2002년도에 첫 세계대회 우승을 했고 사실 95년도에 프로 입문을 하고 한동안은 많은 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13살인데 6학년이죠. 터치가 없잖아요. 혼자서 해야 되는데 좀 해이해진 거죠. 그때도. 터치가 없다라는 거는 그게 처음에는 좋으면서도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프로가 되기 전에는 코칭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가 된다면 그런 게 거의 사라져요.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정신을 좀 못 차린 거죠. 그때는.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는데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렸어요.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했고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온 게 한 99년도부터 그리고 2000년도에 우승하는 것까지 바둑이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바둑은 재능이 99%라는 거죠. 마지막 1%를 채워야 되거든요. 혹은 0.1%나 99%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프로가 됩니다. 거기서 1인자를 놓고 다투죠. 그거 몇 명 안 됩니다. 99%는 재능이고요. 마지막 1%, 이 부분이 뭔가 계기, 동력 이런 것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가 막 되시고 더 좋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시는 그 무렵이 이창호 구단이 말하자면 나가기만 하면 우승하던 시절이잖아요. 이창호 구단을 처음으로 이겼을 때는 그럼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창호 사원님과 결승전에서 대국을 했는데 제가 2연승을 3연패를 당했어요. 2연승 후 3연패. 그게 무슨 대회였나요? 세계대회 LG배라는 그때 좀 불안해하긴 했었어요. 지고 나서 과연 내가 이창호 사원님을 제가 이기고 갈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제 스승님이 권자, 갑자, 영자, 권감영 사원님이신데 그분이나 제 뭐 형님이나 그리고 뭐 동료 기사들이 많이 좀 자신감을 많이 넣어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뭐 20살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19인데 그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 혼자서만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자신감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혼자만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죠. 저 이거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두 판을 이겼을 때는 솔직히 내가 우승하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없었죠. 근데 문제가 3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1, 2국을 두고 한 몇 달 있다가 대국을 했어요. 3국을. 바로 대국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3국에서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바둑을 어떻게 역전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고 있었군요, 초반에. 정말 좋았는데 그때부터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우승이라는 게 이제 눈앞에서 막 선배 기사님들이 뭔가 아른아른거리더라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어딨어. 그냥 실수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뭔가 바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무슨 바둑을 두겠어요. 그 바둑을 역전당하고 4, 5국을 다 지고 참 힘들었죠. 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바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나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되는 건가?
해내는 건가?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바둑 한 판 두는 거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좀 기억이 난 건데 그때 기사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역시 공격 바둑은 수비 바둑한테 안 된다 뭐 이런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네. 원래 공격 바둑이 수비 바둑을 이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초고수끼리야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모든 스포츠나 어떤 종목을 봐도요. 수비가 더 어렵습니다. 축구, 야구 다 마찬가지죠. 바둑이 참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창호 사원님이 수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창호 사원님의 바둑이 인간이 두기엔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에요.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바둑이다. 이창호 사원님 영향 때문에 그게 대세처럼 된 건데 바둑의 역사적으로 수비형 바둑이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실리형, 뭐 두터운 바둑, 뭐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근데 다 어느 정도는 다 공격적이에요.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공격적인 게 아니고요. 자신의 볼들을 타개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이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창호 사원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안정적인 바둑이었어요. 잘 안 무너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이 두기엔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셨거든요. 뭐냐면 형세 판단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완벽해야 돼요. 그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프로들도 사실 형세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중계할 때 두 집 이겨요, 반집 이겨요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프로 기사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형세 판단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창호 사원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틀려요. 물론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이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진 건 이창호 사원님 이후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는데 무슨 자기개발 강연을 듣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형세 판단이라는 거를 이제 자기개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노력을 한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도 어렵고. 예, 바둑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창호 사원님처럼 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뭐든지에 관계없이 이세돌 구단과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잡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둑은 사실 아까 뭐 그런 생각이 아른아른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밖에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걸 지고 이기고는 오롯이 제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될 거야.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너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사업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대국 전에 마인드 컨트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정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지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실 불안할 때는 거의 결과가 안 좋습니다. 불안하다는 게 뭐죠? 제가 생각하는 왠지 질 것 같아 이런 거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한창 때는 이게 선을 좀 만들었어요. 추상적인 거죠. 네. 여기가 선이라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거 아닙니까?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여기는 지키자는 거였어요. 네. 요 선은 지키자는 거였는데 제가 2003년도인가? 그때 한번 약간 슬럼프가 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창호 사원님을 이기고 우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슬럼프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기고 너무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을 못 지키고 좀 내려와 버린 거죠. 그때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해도 불안해요. 이게 무너지니까 요 선까지 만들어 놓긴 참 어렵지만 무너지는 순식간이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이런 말들이 이 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전에 뭔가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최종적인 점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패배했을 때 약간 위안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좀 요즘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좀 그랬구나. 정신 차리고 하면은 다음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1년 정도 고생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일단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고 저는 약간 바둑 쪽으로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국 기사인데 세계대회 이제 준결승이에요. 사실 저는 그 판 거의 졌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준결승이 끝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의 막바지에 뒤집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모양이 좀 희귀했어요. 최익기 와중에 시간 연장책이라고요. 당연히 선수 되는 자를 뒀어요.
근데 그게 단수를 쳤는데 제가 대단수를 쳐서 큰 대마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역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역전한 거는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사는 운이 좀 안 좋았고 저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렁텅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전에 무너진 거는 조금 해이해졌기 때문에 원인 자체는 좀 해이해져서 생긴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바둑이 무서운 게요. 어디 탓할 데가 없군요. 그냥 다 내 잘못이네요. 그게 좋아요, 사실. 깔끔합니다.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싶잖아요. 바둑은 그게 없죠. 남 탓을 못 하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둑의 가치가 존중, 배려, 책임 이런 겁니다. 그래야 좋은 대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책임은 내가 경기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따 놀까가 그 순간에 너무너무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너무 떨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왜 행복하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어떤 걸 할 때는 사실 정말 어렵겠죠. 근데 바둑은 좀 틀리죠. 바둑은 이 한 판 지고 이기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한 판의 바둑일 뿐이죠. 그냥 한 번의 인생일 뿐이죠. 그럼 인생과 바둑을 비교할 수는 없죠.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 있어요. 언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진짜 엄청 다르네요. 이 결정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신나는 걸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어쩔 때는 또 정말 떨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결정이 즐거울 때가 지든 이기든 참 좋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제 사회생활, 학교에 다니든지 할 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의 경쟁 상대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세돌 기사님께서 이창호 기사님에게 도전할 때처럼 어떤 사람에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무섭고 떨리고 두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창호 사원님과 첫 결승전을 붙었을 때 무섭고 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고 드디어 도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자신감도 있었을 뿐더러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죠. 많은 프로기사들이 꿈꾸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결승전에서 이창호 사원님과 둔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신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내가 잘 못 살릴까 봐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즐겁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마 결과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누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떨리는 순간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고 이기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즐겁게 하지 않을까. 저한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발표 공포 같은 걸 얘기하면서 저 발표 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세돌 기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구나.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뭔가 즐긴다고 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즐길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즐겨야 될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우승을 하신 다음에는 진짜 파죽지세로 정말 세계 최고의 국수로 올라서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과 붙게 된 거잖아요. 그 대국 제안이 처음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진다는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인터뷰에서도 한 판이라도 지면 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라고 네, 하셨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반대가 될 줄 몰랐죠.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이벤트인가 한번 테스트하는. 그래, 해줄게, 테스트 해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대국 조금 남았을 때 어떤 분이 한번 저 기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공지능을 여기까지 올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것까지 올라간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인간이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AI 쪽 일을 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바둑은 전혀 모르세요. 그냥 너무 걱정이 된대요. 너무 지금 AI에 대해서 모르시고 대비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혹시 바둑은 두실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기로 두께 넘을 한 기로 흘려버렸거든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첫 판은 정말 어이없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판단을 못 내릴 정도로 제가 너무 엉망으로 뒀어요. 대국 초반에 뭔가 말린 겁니까?
그렇죠. 너무 생소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두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놓아주신 분이 있었지만 그분이 뭔가 생각을 하고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돌만 갖다 놓는 거잖아요.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요. 몇 수쯤 뒀을 때 야, 나 이거 오늘 꼬인다는 느낌이 들던가요? 8. 한 15수? 완전 초반이었네요. 예. 이 알파고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1국에서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하나 뒀잖아요. 그때는 저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다들 알파고 실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실수 맞아요. 그리고 이미 바둑이 끝났었어요. 제가 압도적으로 밀려있는 상황인데 그 수 때문에 조금은 따라간 거죠. 그건 분명한 실수가 맞고요. 알파고라는 게 그때는 완벽하지 않았죠. 그럼 1판은 그렇게 지고 2판 갈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근데 2국을 두는데 열심히 뒀는데 안 됐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력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이기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저보다는 좀 실력 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1, 2, 3국을 내리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3국보다는 2국의 패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국이야 바둑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질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국은 그렇지 않았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뒀는데 진 거잖아요. 그리고 복귀를 해봐도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렇게 밀린 거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실수를 한 거지? 그게 안 보였습니다. 예, 대책이 없는 거죠. 첫 판을 거의 날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2, 3국만이 제대로 데이터가 남아있고 4국을 한 거죠. 그래서 4국에서는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버그를 일으켜야죠. 그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날 때가 극초반입니다. 극초반이 사람이 더 안 돼요. 극초반에는 좀 어렵게 가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둬야 돼요. 그리고 너무 또 돌 수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너무 후반전으로 가면 컴퓨터는 완벽하게 누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끝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버리면은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딱 초반 끝나고 6, 70수에서 100수 사이에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반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수 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초반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때 100수에 그 언저리에 승부가 났죠. 저희는 보통 그 신의 한 수를 78수라고 얘기합니다만 78수가 아니라 그 전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인간과 대국을 했으면 다르게 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질 것 같은 거예요. 가령 A, B가 있다면 사람과 대국에서는 A를 뒀을 텐데 인공지능이라 B를 뒀어요. 여기서 선택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처음 생각했던 대로 B를 선택을 해서 알파고의 실수를 유도한 거죠. 알파고는 타이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둬야 돼요. 어려운 장면이면 좀 더 연산을 많이 하고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딱 뒀는데 그 안에 뭔가를 자기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그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의 결정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은퇴할 때도 약간 영향도 있을 만큼 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둬본 적이 없거든요. 최선의 수를 찾고 그렇게 두었는데 이기려고 둔 거죠. 사실 바둑이라는 게 최선의 수를 찾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버그를 억지로 일으키게 두는 행위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상대에 대해서는 최선의 수였던 거 아닙니까? 승부수라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것도 억지로 뭔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둬도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도 없고 인공지능을 떠나서 앞으로 나는 결국 이런 식의 바둑을 둘 수밖에 없나라는 느낌도 들었고 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그냥 알파고 대국은 그 대국만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로 풀리면서 모든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프로나 아마추어 분들도 인공지능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프로 바둑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서도 인공지능을 돌려봐요. 이게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해설을 할 때도 다 인공지능을 보고 해설을 합니다. 제가 배웠던 바둑의 가치와는 지금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의 길, 바둑의 어떤 것들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만들어갔죠. 이건 어떨까? 이쪽 길은 어때? 이렇게 두는 건 어때? 이런 식의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초반은 인공지능을 보고 따라합니다. 중반전부터야 결정을 내리겠지만은 그 부분이 매우 슬프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냥 요거 대국은 대국으로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 경기를 하시고 나서 인상 깊은 말씀 남겨주신 게 인간이 진 게 아니다. 이세돌이 진 거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실력적인 걸 떠나서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어떤 기사가 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었다면 저는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겸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알파고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고, 야, 인간이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국을 딱 이겨주셔서 그래, 역시 인간에겐 희망이 있어, 이런 걸 던져주시기도 했어요. 아마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인간보다 나을 거예요. 가령 뭐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만 해도. 네. 심판보다 정확하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버그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언젠가는 무조건 버그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인간보다 낫잖아. 뭐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인간보다 낫잖아.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여봐, 자율주행을 하니까 사고가 나잖아. 우리가 원래 100건 일어날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죠. 그렇죠. 사실 99건의 사고가 덜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냐. 그냥 숫자 노름으로. 그래, 99건이 덜 일어났네. 좋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초창기 알파고처럼 그래, 버그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바둑기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만 20년 이상을 머무르시고 이 모든 바둑을 더 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는 뭔가요? 결국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대국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과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 지식인 초대석 오늘 이세돌 구단과 함께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지난 여러 바둑 대국들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정말 너무나 큰 깨달음을 느낀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에게도 그 깨달음이 똑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바둑 기사들도 기싸움 같은 거 하십니까? 대국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끝났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점이 보이더라고요. 만족감, 행복, 즐거움, 라이벌이 있으면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멘탈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이세돌 프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16년에 프로 22년째였던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 AI와 대결을 하고, 근데 그 경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이때 거의 최전성기 아니셨나요? 최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이제 현역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바둑과 인공지능 이후의 바둑은 너무 많이 달랐던 거죠. 그게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다른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물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살짝 뭐 달라진 게 아니라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바둑을 뭐 좋아서 했고 즐겁게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게 자부심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야. 누구에게 결과론적으로 패했더라도 아니야.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대국 내용이 내가 나쁘지도 않았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부심으로 있었는데 인공지능 나오면서 그게 사라졌죠. 지금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한없이 가까울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보고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하는 거죠. 우리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하고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혼자서 뭔가 생각하고 연구해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길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내린 거잖아요. 그 선택에 후회는 없으십니까?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바둑을 두고 싶고 승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제가 계속 남아있고 계속 승부를 했더라도 만족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정이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바둑계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결정을 하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이 뚝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뚝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자부심도 있고 이 바둑을 두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후회는 없다고 했는데 죄송한 부분은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도 그럴 수 있고 지인분들도 있고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셨던 팬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말리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다만 몇 년이라도 이 바뀐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뚜렷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태껏 이렇게 이 바둑을 보고 영감을 얻고 뭔가를 느끼셨던 분들한테 너무 이건 허무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후회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삶의 가치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의 행복 다 있지만 이세돌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라는 거를 플레이를 하면서 얻어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셨나 봐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것은 사실 6살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은퇴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바둑을 두고 있을 수 있죠. 승부사로서 계속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만족감, 그런 즐거움이 없이 과연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위에 선배님들도 계속 현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결여가 돼 있다면 글쎄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방황하는 시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이 만족감이라든가 즐거움이 없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혹시 요새 그 MZ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지팔직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입니다. 지팔자 지가 꼰다.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지팔자를 지가 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텐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만두는 거야 라는 경우라면 오히려 선택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사랑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그만할래 라는 선택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나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즐거움, 만족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이상 즐거움과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감, 즐거움을 찾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바둑을 둔다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인생이 지팔직곤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팔직곤이라는 게 저보다 좀 아래 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어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정말 한마디로 지팔직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우리가 실패에 대한 걸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요. 사실 젊은 쪽에서 뭔가를 도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갖고 도전을 했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이 높죠.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그냥 용납하지 않고 저봐 이상한 거 도전하더니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게 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도전해야죠. 그리고 실패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너무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는 건 도전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 순간에 선택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선택을 믿고 결정하는 그 비결은 뭔가요? 결국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믿는 거죠. 뭔가를 얻었고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게 약간 틀려요. 어렸을 때와 조금 올라왔을 때 오히려 경험치가 쌓이면서 좋은 판단을 내릴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험치라는 게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좋은 판단을 잘 내렸을 때의 기억은 그렇게 나질 않아요.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게 이 순간 판단을 내릴 때 이 판단을 내가 이렇게 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즐겨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좀 안 좋게 됐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경험이 무조건 쌓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경험. 그러니까 너무 경험치가 없으면 그것도 부족하고 근데 또 경험치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더 많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부분만을 좀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바둑을 은퇴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돼서 되도록이면 좋았던 것도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좋았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기사님은 멘탈이 참 매우 건강하고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깨달아오고 배워오고 발전한 것이 있으니 그랬던 나의 시간을 믿는다라는 것도 엄청난 멘탈인 것 같고, 나의 가치관은 행복과 즐거움이다라는 게 분명한 것도 엄청난 멘탈인 것 같거든요. 그 선수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내내 라이벌이라고 불렀던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이 중국의 구리 선수, 이분과의 경쟁은 멘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참 이런 라이벌이라는 게요, 둘의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밖에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랑 구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만족감, 행복, 이런 즐거움, 라이벌이 있으면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제 바둑 인생에 참 그런 라이벌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처음 느낌이 왔나요? 모든 선수와의 대결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구리 선수는 다릅니까? 저랑 2009년도죠. 2009년도에 결승전을 처음으로 했어요. 총 3번의 결승전이 있었는데 첫 결승전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패했는데 그때부터 완벽하게 라이벌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 근 5년간은 쭉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됐죠. 바둑 스타일도 잘 어울렸어요. 참 재밌게 잘 어울렸고,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대국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참 재밌었어요. 서로가 좀 인정도 하고 그런 라이벌이 선의의 경쟁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생일이 2월 3일, 제가 3월 2일인데 아유, 숫자도 비슷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 맨날 가면 자기가 형이라고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지고 오셔서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던가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로 생각을 했었어요. 영원히 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리라는 기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친구의 바둑을 조금 보면서 약점이 보이더라고요. 장점은 또 명확해요. 단점도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 친구도 제 장단점을 잘 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대결은 언제였습니까? 2010년도 말. 그때는 제가 이겼죠. 근데 그때는 구리라는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른아른거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패수랑이 높은 대국이었는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3번째 결승전도 그랬어요. 저를 이기면은 1인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딱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이기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부담감이 클까요? 지면 1위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게 부담감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요. 구리라는 친구에게는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은 없었어요. 10번기라는 그런 대국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0번기라는 거는 굉장히 유서 깊은 대국인데 거기서 지면은 다른 대국을 아무리 이겨도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이겨야겠다. 10번기는 오로지 두 사람만 해. 둘이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3차례 라이벌과의 진검승부 과정이 이세돌이라는 선수를 발전시키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딱 2014년도에 끝난 다음부터 새로운 바둑을 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알파고가 나온 거죠. 구리 구단과의 10번기를 마지막으로 나의 바둑 인생의 일부가 끝났다. 다시 이제 새로운 바둑으로 나의 중반, 후반 이런 게 시작된다. 정말 매듭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 친구가 없었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상대하셨군요. 그럼요. 바둑을 패함에 있어서 물론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지만 정말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왜 졌지?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구리 구단과는 그러진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나보다 좀 좋은 내용을 두었네.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나은 그런 내용을 보여줘야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기사로서 더 발전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감,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기가 사실 완벽히 느끼기는 어렵죠. 아무리 자신이 책임진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 책임지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0% 인정할 수 있다.
참 그건 어려운 거죠. 요새도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바둑 외적으로도 또 뭐 술도 한잔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참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특히 내가 인정하는 상대, 그런 상대와 대결할 때 자신감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인정하는 상대와 할 때는 좀 더 쉬워요. 에? 왜요?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신감도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인정을 하기 싫은 상대와 줄 때 그걸 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인정하기 싫은 상대는 어떤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이죠. 지면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바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냥 좀 더 편안한 거죠. 대국 내용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고 대국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승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지면 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프로이기 때문에 승패가 전부는 아니지만 당연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오는 뭔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상대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하고 축복인 거죠. 혹시 바둑 기사들도 대국 전에 기싸움 같은 거 하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 매너라고 해서 사실 좀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사실 예전 기사들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조은영 국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대국 중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성냥개비 있잖아요. 네. 뭐 그걸 부러뜨리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조은영 국수님은 노래를 못 부르시면은 좀 그렇다 싶으면은 굉장히 혼잣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본 기사인데 그분이 결승전을 둘 때 기마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옥수님은 사실 일본에서 바둑을 처음에 배우셨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세요. 아, 한국어로 하면 차라리 못 알아들을 텐데. 아니 왜 한국 기사가 왜 일본어로 하냐고요. 왜 기마개를 하는 사건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는 손목시계를 대국 중에는 풀어놓고 이제 올려놓고 두는데 어느 시점에 손목시계를 차요. 바둑이 안 끝났는데 갈 시간이 됐다는 거죠. 내가 이겼다 이거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랬겠죠. 근데 또 대국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뒤로. 끝났다는 거죠. 힘들었어. 뭐 이런 포즈인 거예요. 이거 나오면 진 거거든요.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면 맥이 탁 풀려버리는. 심리적으로 좀 말리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세돌 기사도 현역 때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나요. 아, 이겼다 싶으면? 최선의 수를 찾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워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괴로울까? 괴로울 거야. 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렇게 봐요. 네. 상대를. 예. 어렸을 때는 그냥 수시로 봤거든요. 네. 이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근데 바둑이 좋으면 혼자서 굉장히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봐요. 이제 그거 나오면 이건 안 돼.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보인대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포기하기 싫지만 너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대중들이 예상할 때는 뭐 후학을 양성한다든지 기원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보드게임 개발자 작가입니다. 제가 뭐 전업 보드게임 작가는 아니지만은 일단 보드게임이라는 게 사실 바둑도 이제 보드게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바둑은 아닐지언정 바둑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진 단순화시킨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게 보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바둑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이거를 조금 쉽고 단순하게 만들면 어떨까. 꼭 바둑이 아니더라도 바둑이 가지는 장점,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만들게 됐고요. 요즘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어렵대요. 저는 나름대로 쉽고 좀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둑을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어도 이 가치와 장점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빠져버리면 뭐 사실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둑은 아닐지언정 바둑의 가치와 장점을 가진 게임을 만들어보자. 바둑과는 살짝 룰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수익기 능력이라든가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죠. 바둑은 완벽한 추상 전략이에요. 이 추상 전략 게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줄이고 나머지 부분도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간 겁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바둑이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학양성은 한 번도 해볼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제가 후학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는 싹 접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온 지망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프로 지망생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왜? 인공지능을 보고 지금 배우는데 예전에는 제 말이 듣고 뭔가 걷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거를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 굉장히 틀렸을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는 친구들 자체가 과연 그걸 귀담아 들을까요? 그리고 저는 자신감 있게 이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좀 불가능하지 않은가. 말씀하신 대로 AI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배포를 했잖아요. 더 이상의 AI 바둑 기사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제 버전은 초기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 최종 버전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제로 버전 이후로는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발전시킨 데는 중국. 알파고 제로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프로기사들, 상위 랭커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AI가 만들어내는 바둑도 이세돌 기사가 꿈꿔왔던 그런 예술적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면 AI가 여기서 작곡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데이터 학습 자기들 뭐끼리 해서 학습을 한다는데 저는 창의적인 것들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거를 예술적이라든가 창의적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입력시켜준 거에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겠죠. 거기에 창의적, 예술적 그 가치는 부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알파고 패했고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지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컴퓨터 상대로 바둑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다. 그건 정말 일도 중요치 않다. 왜? 컴퓨터는 바둑을 못 만들어. 바둑을 만든 게 인간인데 그걸 만드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바둑을 컴퓨터가 이긴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전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둑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대다. 그걸 만들어진 거에서 이걸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바둑을 지금 만드는 사람은 누구야? 인간이지. 말파고를 만든 건 뭐냐? 인간이다. 결국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뭘 잘하는 거는 이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바둑을 30년 넘게 바둑을 뒀고요. 저는 바둑이 정말 2년, 3년 이상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렵죠. 사실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대의 흐름이고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요즘 세대의 어린 친구들이 당연히 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또 학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바둑은 완전 반대예요. 바둑을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바둑만. 체스 장기 다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바둑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의 1년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6살과 7살이 바둑을 처음에 배우면 당연히 7살이 이깁니다. 처음에 이해하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7살보다 8살이 잘하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7살에 배우는 친구를 6살 같아요. 8살에 배우는 친구가 7살 같습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바둑이 추상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떤 부분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추상적인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바둑이죠. 지금처럼 추상적인 능력이 떨어질 때 그걸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둑이다. 요거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깊게 와닿네요. 추상적이라는 게 미술, 음악 이런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추상 전략 게임은 바둑뿐이 없죠. 그럼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요새는 AI가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다 쓰고 있고. 챗 GPT 비롯해서 생성형 AI들이 정말 뛰어나죠. 그럼 이 대단한 AI들을 최초로 상대를 해본 인간으로서 이 AI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미술 쪽, 음악 쪽도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무언가는 어떤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요. 토론이 없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몇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둑이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부분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미 바둑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룰이 완벽한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룰이 완벽한 거면 사람이 인공지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체스는 옛날부터. 바둑은 안 그럴 줄 알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됐죠.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죠. 바둑판에서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왜 어렵냐면요. 만약에 자율주행 차만 있어요. 지들끼리는 뭐 통신으로 연결을 해요. 된다고 하면 쉬울 겁니다. 자기들도 알아서 거의 사고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여긴 자율주행이고 여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처 능력은 AI가 아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자율주행끼리는 돌발 행동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쉽죠. 근데 인간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대체 능력은 인간이 더 빠르다는 거죠. 혹은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이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이 나오기 때문에. 바둑은 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돌발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건가요? 돌발 행동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나아갔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참 재밌는 게 바둑이라는 게 이미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물론 바둑이라는 어떤 부분은 좁고 특수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런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주제잖아요. 바둑이라는 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뭐 미술, 음악이든 어떤 분야든 앞으로 이제 심하게 많이 바뀔 것이다. 근데 바둑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제가 바둑을 둬서 그런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둑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이세돌 구단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다음에도 훌륭한 대가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